네, 저희 이번 강의는 특도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확률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몬테카를로 적분까지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마지막인 몬테카를로 적분과 그것을 사용한 한 가지 응용을 다룰 거예요. 먼저 그 몬테카를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몬테카를로로 시작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몬테카를로 방법, 몬테카를로 뭐 적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샘플링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이제 수학이나 공학에서 이 단어들이 뭔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 사람들이 좀 뭔가 이제 대응시켜 놓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잘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략적인 윤곽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랜덤 샘플링을 통해 적분, 최적화, 확률, 분포, 근사 등의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한 일반적인 알고리즘 체계를 그러니까 이제 음, 어쨌든 몬테카를로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몬테카를로로 시작하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다 통트는 개념이에요. 다 통틀어서 그냥 몬테카를로 방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랜덤 샘플링을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뭐 적분을 풀 수도 있고 최적화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어떤 확률 분포를 구하기 위해서 풀 수도 있고 그런 어쨌든 수학적 문제를 이제 이렇게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풀기 위한 이 되게 하나의 큰 이제 방법론인 거예요. 어쨌든 저희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이 강의가 축도론 확률론부터 몬테카를로 접근까지 한 강의가 원래는 제가 제가 이끌고 있는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어, 렌더링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스 응용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빛 전송 이론을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그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적분을 이제 하는 적분을 구하는 방법이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 그런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 중에서 적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지금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몬테카를로 적분 및 응용이라고 써 있죠. 네, 그래서 몬테카를로 적분은 뭐냐? 수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적분식을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이스티메이션 하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적분법이에요. 원래 적분을 그러니까 적분을 구할 때 첫 번째로 구하는 건 뭐죠? 일단 손으로 풀리냐 안 풀리냐를 보죠. 근데 대부분의 적분은 손으로 안 풀려요.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 손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numerical analysis에서 수치적으로 적분을 구하는 법을 이제 많이 다뤘죠. 그게 사실 리만 인테그럴에 대한 내용인데 리만 인테그럴에서 이제 도메인을 쪼개가지고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걔네들로 써맞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리만 인테그럴의 정의죠. 그 사다리로 만드는 걸 이제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 리만 인테그럴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 이론 정의를 그대로 수치 해석에서는 그냥 근사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이제 근사적으로 풀 때 그 수치 그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을 이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사적으로 구하는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 그 일단은 가장 큰 단점은 차원이 올라갔을 때요. 차원이 높아졌을 때 어, 무수하게 많이 잘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차원에서는 쓰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점은 뭐냐면은 그 쪼개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유니폼한 고른 스페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n 분할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뭐 서피스라든지 혹은 뭐 이제 어떠한 볼륨인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다든지 뭐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 도메인일 때는 걔네들을 자르려면 그 자르는 알고리즘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자르는 방법에 따라 그 뉴메리컬한 그 에러에 대한 분석이 되게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도화시킨 학문이 그, 그 주로 기계공학에서 많이 풀고 있는 FEM이라는 거예요. Finite Element Method. 그 FEM도 그 수치 해석의 하나의 큰 브랜치입니다.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FEM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차원이 낮을 때 그 쪼개가지고 이렇게 이제 적분을 근사하는데 차원이 고차원으로 올라가면은 쪼개는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너무나 그 비효율적이에요. 컴퓨테이션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훨씬 좋은 방법이 몬테카를로 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 샘플링을 통해서 얘네들은 이제 차원을 타지 않거든요. 차원을 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차원이 높아지면은 몬테카를로 적분법을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차원이 낮은 경우에는 몬테카를로를 사용해도 되고 그런 전통적인 수치 해석적인 이제 FEM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몬테카를로로 이제 앞으로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적분을 이제 근사 이제 이스티메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음, our goal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잠시만요. 제가 여기 바로 필기를 하면 안 돼서 잠시만요.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적분을 이제 구할 거고요. 잠시만요. 어, 네, 저희는 이러한 이제 적분을 이제 몬테카를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적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목적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dx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제 M상에 이제 어떠한 자연스러운 매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리얼 넘버 같은 경우 도메인이 리얼 넘버일 때는 뭐 르벡 매저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M이 이제 어떠한 이제 유클리디안 서피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R3에 있는 이제 서피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피어 같은 경우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제 볼륨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에 우리가 하고 있는 대상은 유클리디안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면적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서피스가 m이라면은 m의 부분집합 a가 이거라면은 그 어 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르벡 메저라고 부를 건데 르벡 메저는 이제 우리가 람다라고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람다 a는 여기 A의 면적, 그러니까 이거의 면적을 나타내는 이런 거를 우리가
M 위에 있는 내추럴한 메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추럴 메저는 다시 이제 르벡 메저라고도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M상에 그 원래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썼어야 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M상에 어떠한 언급 없이 그 이렇게 매저가 필요한 순간에 매저 표기를 안 쓰고 바로 이렇게 DX를 썼다는 얘기는 그 M 위에 우리는 또한 누구나 이제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의 매저가 있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저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르벡 매저입니다. 이런 이제 지오메트릭한 대상에 대해서는 근데 대상이 이제 이런 지오메트릭한 대상이 아니라 확률 스페이스면 어떻게 써요? 확률 스페이스에는 르벡 매저라는 게 없겠죠. 거기서는 뭐 확률의 면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상이 확률 M이 이제 확률 스페이스라면은 그때는 무조건 그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매저에 대해서 무조건 써줘야 돼요. 그런데 M이 어떤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릭한 대상이면은 그 면적 혹은 볼륨 혹은 그 차원에 해당하는 그 볼륨을 나타내는 그 단위를 리턴해주는 그러한 매저를 그 우리는 이제 그 공간 위에 있는 르벡 매저, 자연스러운 매저라고 생각하겠다. 음, 자, 그 만약 M 위에 지금 네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 아니에요. 예, 이어지는 내용 아니고 위에서 우리는 어쨌든 어, 그러니까 우리의 꼴은 몬테카를로 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제 지오메트릭한 대상 위에서 어떠한 함수 임의의 함수 f가 주어졌을 때 적분을 하는 게 우리의 꼴인 거예요. 이제 몬테카를로 적분을 사용해서 네, 이건 우리의 꼴인 거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이 m은 이제 확률 스페이스도 있고 뭐 지오메트릭한 그런 대상일 수도 있고 그냥 임의의 m이에요. 확률 스페이스가 아닌 m일 수도 있어요. 그냥 칙도를 정의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냥 m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확률 칙도 PM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확률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m은. 예. PM이 존재한다면은 자, 그 뭐냐 리얼 밸류드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대값을 이렇게 표기하죠. 이거는 이제 확률론 수업에서 다뤘었죠. 네, 그러니까 f가 리얼 밸류드 펑션일 때 f의 기대값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게 무엇이냐? 예. 그 기대값은 어쨌든 확률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 적분한 게 그 함수의 기대값이라는 건데 왜 그 기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 자체가 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어에서 그거를 보고 이 기대값이라는 게 뭔지 고민을 좀 더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위 샘플 x from m 그러니까 m에서 x라는 그러니까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하나의 원소를 이렇게 픽했어요. 셀렉트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샘플링 했다 혹은 샘플 했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M에서 하나 X 원소를 선택을 했고 근데 그 선택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according to the probability measure 이제 probability measure PM을 따르도록 샘플링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에 대한 방금 이 좀 긴 문장에 대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어, 수학적으로 뭐 엄밀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거는 그냥 엄밀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게 엄밀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상상해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x를 m에서 그 프로버빌티 메저에 따라서 샘플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expect that fx
approximate EF. 그러니까 EF라는 것이 F의 기대값이잖아요. 예. 기대값은 어쨌든 이 그 전체 공간 위에서 F를 다 적분한 게 이제 기대값인데, 기대값이라는 게 뭐죠? F를 우리가 그 F라는 애를 이밸류에이션 했을 때 F가 취할 것 같은 값이 F가 이제 어떠한 값을 취할지 기대하는 값이 F의 기대값이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뭐냐 PM 매저에서 PM 매저를 따르는 이제 샘플링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나온 X를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면은 어, 이 기대값 미F라는 거에 근사하게 나오기를 우리가 어, 기대한다는 게 되게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값이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좀 왜냐면 애초에 이 문장이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인 문장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느 정도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이제 기호적으로 표현하면은 x를 이제 PM이라는 매저에 따르도록 샘플링을 했을 때 fx는 그 이 EF라는 기대값에 근사한 값이 이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 네, 일단은 이 정도로만 그 뭐냐 얘기를 하고요. 음, 자 이제 그 important sampling이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몬테카를로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M과 이제 그 이제 PM이 있을 때 음, 잠깐만요. 이거는 PM이라고 했으면은 프로바빌리티 메저인 거예요. 네, 확률 공간이에요. 음, 확률 공간이 아니어도 되나? 지금 하는 이론이? 네, 일단은 한번 계속 전개해 보죠. 예, 이제 어떠한 공간과 이제 그 공간 위에 어떤 매저가 있을 때 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매저는 그 이제 뭐냐 내추럴한 매저 릴백 매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릴백 매저 위에가 M은 확률 공간이라기보다는 저기 어떠한 지오메트릭 지금 대상인 거예요. 어, 이제 그 공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그러니까 dx의 매저를 람다라고 했을 때 람다가 이제 pm에 대해서 안다. 거꾸로 썼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간 위에 그 확률 매저가 있고요. 확률 매저가 있고 그 확률 매저는 그 르벡 매저에 대해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할 때 우리가 여기에 이제 px를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상황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때 음, 그 EF 그러니까 F의 기대값 E는 그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고 자 F도 M에서 R로 가는 함수고 그 P도 M에서 R로 가는 함수죠. 그러면 우리가 F분의 P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도 M에서 R로 가는 함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F 이미의 함수 F가 있고 그 확률 밀도 함수 P가 있는데 어쨌든 그
그 두 개끼리 이제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눈 함수 또 어쨌든 리얼 밸류드 펑션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뭐냐 얘랑 이제 없어져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어떤 F가 이제 M 위에서 정의된 리얼 밸류드 펑션일 때 그거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구하기 힘든 상황에 몬테카를로를 어떻게 구할까가 이제 우리의 이제 목적이죠. 근데 여기 지금 결과적으로 답이 다 나왔어요. 답이 지금 예, 답이 다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P분의 F라는 애에 대한 기대값이 결과적으로 그 적분인 거고 기대값 그러면 이 기대값을 어떻게 구한다? 그러니까 x를 이제 PM에 따라 샘플링 하기만 하면 돼요. x를 이제 PM에 따라 샘플링 하게 되면은 그 x를 가지고 px분의 fx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이 p 얘에 대한 기대값을 근사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실 이 기대값은 우리가 원래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적분값이죠. 그러니까 x를 샘플링 했다면은 얘가 이 적분을 근사를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이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면은 너무 쉽죠. 그러니까 그 수치 적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막 공간도 분할하고 막 그런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PM을 따라 샘플링만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근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수치 적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에 비하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단순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너무 단순하면 당연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진작에 우리가 수치 해석 시간에 그런 적분법을 안 배우고 처음부터 이것만 배우고 이건 무조건 써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맞을 때 써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이런 방식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거인 거고 음 그럼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이제 주의할 내용이 있는데 그 fx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썼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것들이 했었죠.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fx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려면은 이게 이제 p가 0보다 커야 되겠죠. p가 0이면 0으로 나누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수학에서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p가 0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p가 0이게 된다면은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몬테카를로로 얘를 이 적분값을 적분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p는 0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fx가 0인 점에서는 px가 0이어도 된다. 허용한다. 자, 왜 허용하냐면은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적분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적분을 두 개의 공간으로 쪼갤 건데 두 개는 이제 f가 0을 취하는 포인트들의 셋이고요.
0을 취하지 않는, F가 0을 취하지 않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F가 0을 취하는 그 포인트들의 셋이에요. 그 두 개의 포인트의 셋으로 완전하게 2분할 되겠죠? 예. 2분할 돼서 그니까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죠. 그 방금 말한 두 분할에서 디스조인트 유니온이기 때문에 이 적분을 그 두 개의 셋 영역 위에서 더한 걸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F는 0인 곳에서 셋에서의 이 적분값만 구해보면은 F는 지금 0인 곳이니까 얘는 0으로 날아가죠. 그러니까 적분한 게 이제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F는 0이 아닌 그 포인트들을 위해서만 적분한 걸로 표현을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자 얘를 이제 이 fx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면은 결과적으로 f가 0이 아닌 곳에서만 그 p가 0이 아니면 돼요. 예. p는 그 확률 밀도 함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0이거나 양수여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애초에 이제 확률이 아니더라도 그 d뉴는 fd 뮤 표현했을 때 그 이제 그러니까 뉴가 뮤에 대해서 앱솔루틀리 컨티뉴스 했을 때 그 f는 우리가 측도론 시간에서 앞에 되돌아고 보면 아마 거기서 나왔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언급을 했어요. 얘는 그 m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 하는 예. 네거티브 함수라고 했어요. 예. 그러한 f가 있다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강의를 앞에 걸 다시 보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F가 음수면 왜 안 되냐? 그러면은 애초에 이걸로 이제 F D 뮤라는 게 이제 뉴 A잖아요. 근데 F가 이제 음수인 부분이 있다면은 그 음수인 부분에서만 저기 그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예. 그럼 뉴 A가 매저가 그 음수가 나온다는 건데 애초에 우리는 매저의 정의가 항상 어떠한 셋을 양수로 대응시켜 줬잖아요. 0이거나 양수이거나 무한대이거나 그렇게 대응시켜 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저와 사이에 나오는 F는 무조건 그러니까 논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음, 이제 PX는 이제 그러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죠. 저기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논 네거티브이고 그런데 이제 0일 수도 있어요. 0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이제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0이거나 0보다 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fx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적어도 f가 0이 아닌 곳에서는 p도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돼요. 그 말을 좀 더 확률론적으로 얘기하면은 px가 0이 아닌 점에서의 x는 그 x가 최소한 선택될 확률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x가 0이면은 그 x는 절대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음 그리고 방금 말한 그 관계를 이제 수학적으로 짧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f의 서포트가 p의 서포트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서포트라는 건 뭐냐면은 0이 아닌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F의 이제 F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0이 아닌 곳에 도메인 그러니까 집합.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면은
자, 그 뭐냐, 예를 들어 f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f가 0이 아닌 지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게 f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만큼이 이제 이만큼을 다 합친 게 서포트 F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뭐냐, 이게 이거가 서포트 P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위에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이제 0이 아닌 지점에서는 P도 그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서포트 위에서는 P의 서포트도 항상 그 뭐냐, 0이 아니어야 되니까 P를 그려볼게요. 네, P. 자, 이건 P예요. 네, 이제 이 사이를 그려볼게요. 이 사이는 그러니까 이것만, 이 사이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아닌 곳에서 서포트 위에서 이제 지금 P가 0이 아닌 걸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사이는 아무렇 아무렇게나 그려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P의 서포트는 어디예요? P의 서포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그 뭐냐, 이 위에 게 F의 서포트고요. 이 지금 밑에 여기가 P의 서포트예요. 예. 그러면 이제 P의 서포트가 딱 봐도 F의 서포트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F의 서포트가 P의 서포트의 부분 집합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P가 되게 P 선택에 있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자, 만약 F가, P의 어떠한 콘스탄트 배일 때, 그러니까 F랑 P가 같은 모양인 거예요. 대신에 스케일만 다른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F일 때, 음, 그, P분의 F에 대한 베리에이션을 구해볼게요. 그럼 P분의 F는, 그,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C만 남겠죠? 아우, 예, P분의 F는 C만 남아요. 근데 C는 상수예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이거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제곱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서 0이 돼요. 어, 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시 그 X를 이제 샘플링을 했, 샘플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이 이제 PM이 이제 지금 그 DPM이 PX DX니까 확률 밀도 함수 PX가 있을 때, 다시 말해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제 X를 샘플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F가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어 우리가 이제 X를 샘플링을 해서 그거 이제 X에 대해서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했다면은, 이게 근사가 아니라 그냥 이꼴이라는 얘기예요. 예, 기대값에 대한 이꼴, 근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만 샘플링해서 그 샘플링 한 값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적분이 그냥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 베리에이션이 0이기 때문에. 분산이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산이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랜덤리스가 없이 무조건 어떠한 샘플링을 하더라도 항상 그 기대값으로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분산이 0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나 해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은 그 뭐냐
그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구하려고 했던 이 적분의 값이 근사가 아니라 정확한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엄청 되게 대단한 내용처럼 보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한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우리가 적분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 같은 너무 명확한 명제인데, 왜냐? 그 P는 뭐예요? P는 적분하면은 이제 1이 나오게 되는 1이 나오는 성질이 갖고 있죠. 그게 확률 밀도 함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 fx가 이제 CP라면은 C는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 적분이 1인데 그러면 이제 C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야? 그래서 이제 그니까 결과적으로 이 적분값은 C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한번 샘플링을 해서 P P분의 F를 한번 이벨리ュ이션 하면 이 적분이 나온다고 했지만, 애초에 적분을 아니 이런 샘플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샘플링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F랑 그냥 그 샘플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확률을 따르도록 하나를 셀렉션하는 걸 샘플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냥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원소 하나만 갖고 와요. 예를 들어 0이 그러니까 M이 예를 들어 M의 원소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0을 갖고 와가지고 이거랑 어 그 P형을 구해요. P형을 구하면은 그러면 C가 나오겠죠. C가 나오면은 그 C 값이 이거의 적분값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F가 왜냐? F가 P의 C배수라고 했으니까. 예. 애초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분산이 0이어서 몬테카를로 적분법이 이 적분을 완전하게 똑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할 필요 없이 그냥 F가 CP면은 그냥 하나 밸류 갖고 와서 그 비례상수 C만 구하면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음, 자, 이제 다음 내용 이제 샘플링 명시화라고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샘플링 명시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냥 제가 적당한 지금 제가 앞으로 여기서 이 섹션에서 설명할 내용에 대한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 확률 스페이스가 있고요. 확률 변수 x 랜덤 베리어블 x를 통해서 여기 이 맵으로 매핑이 돼요. 네, 그리고 이 m에서 리얼 밸류드 펑션 f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 관계가 만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푸시 포워드 매저를 px 이렇게도 쓰지만 앞에서 x 스타 p 이렇게도 쓴다고 했어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때는 이 표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자, x랑 f랑 합성을 해요. f랑 x를 합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확률 스페이스에서 r로 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리얼 밸류드 펑션이니까 적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대값을 이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PM은 이제 이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F의 기대값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음. 그 위에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설명할 때는 그 x라는 거 없이 그냥 이만큼만 제가 그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가 새로 생겼냐면은 x라는 확률 변수가 생겼어요. x라는 확률 변수가 생겨서 그 PM이 P로부터 온 거예요. X에 의해서. 예. X를 통해서 푸시 포워드로 이제 온 거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fx의 기대값은 그냥 그 f의 기대값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은. 비슷하게 베리에이션도 이렇게 식을 써보면은 그 뭐냐 fx의 이제 분산은 그냥 f의 분산이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x1, x2, 점점점 xn까지 n개의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제 이 IID 이거 이제 확률론이랑 통계학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죠. IID, Independent and Identical Distributed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n개의 이 확률 변수들은 그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인디펜던트예요. 서로 독립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제 그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이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좀 더 축도론적인 용어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 그 i번째 확률 변수와 j번째 확률 변수의 푸시 포워드는 다 동일하다. 그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그 아이덴티컬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f의 이스티메이터 n번째 이스티메이터라는 걸 정의할 거예요. f의 n번째 이스티메이터의 표기는 이렇게 표기할 거고 어떻게 정의하냐? 그 이제 앞에 위에서 있었던 n개의 그 확률 변수를 그 f에 대해서 합성한 거를 n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얘의 기대값은 뭐 그냥 쭉쭉쭉쭉 쓰면은 자 얘의 기대값과 같아요. 너무 이제 당연한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랑 같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제 이번에 분산을 구해볼 거예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자 그 n분의 1이 이제 바깥으로 나갔을 때 n 제곱분의 1이 된다고 확률론에서 봤었죠. 물론 이제 그리고 지금 이 썸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졌는데 바깥으로 나와지려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은 이 fxi 얘네들이 서로 인디펜던트 할 때 썸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지금 f랑 xi랑 합성한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fx1이랑 x2랑 얘랑 인디펜던트 하냐?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하다는 기호였었죠. 우리가 약속했었죠. 인디펜던트 하냐? 근데 우리의 조건은 뭐였어요? x1이랑 x2가 인디펜던트 하다 거는 우리의 이제 가정이었죠. 그런데 합성한 게 인디펜던트 하냐?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봐야 돼요?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것도 맞는지. 왜냐면 여러분들은 측도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그 뭐냐 어, 직관적으로 그냥 독립이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측도론을 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안 했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 언어적인 차원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갔을 텐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이게 인디펜던트한지 한번 증명하는 거 체크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 독립이기 때문에 증명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지만 제가 답은 얘네들은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n분의 1이 나와요.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f에 대한 베리에이션에 n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거가. 예.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거를 구할 거거든요. n개를 그러니까 샘플링을 n번을 해서 걔네들을 그 f로 이밸리에이션을 한 다음에 걔를 평균을 낼 거예요. 다시 말해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n으로 나눌 거예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할 건데, 그 알고리즘에 그 알고리즘이 n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대한 이론적 바탕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원래 애초에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 이게 그 적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적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원래 FP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 근데 우리가 더 제너럴한 이제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F로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할 것들은 그 P분의 F예요. 근데 그냥 이건 더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F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어 어쨌든 샘플링을 해서 얘를 이제 이스티메이션 하게 되면은 얘는 샘플링이라는 랜덤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그 F의 이밸리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다시 말해 X를 어떠한 이제 P라는 확률로 샘플링 한 다음에 FX를 이제 이밸리에이션 하게 되면은 얘가 EF에 대해서 근사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정말로 EF에 대해서 근사할지 를 이제 컨트롤하는 게 바로 F의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리에이션이 클수록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EF를 샘플링이 이 기대값에 정말로 가까운지에 대한 거는 베리에이션이 크다면은 그거를 많이 보장하기 힘들어요. 근데 베리에이션이 아주 작으면은 아주 운이 나쁘지 않은 이상, 왜냐면 샘플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랜덤리스가 항상 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운이라는 거, 그러니까 랜덤리스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이 아무리 작아도 재수 없으면은 기대값에서 엄청 먼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재수가 너무 없으면은. 그리고 분산이 엄청 커도 재수가 좋으면은 기대값에 아주 가까운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샘플링을 통해서 나온 그 값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 했을 때 거의 웬만하면은 분산이 작으면은 더 가까운 값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가 샘플링 알고리즘을 돌려서 샘플을 하고 그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이스티메이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스티메이터 자체도 하나의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렇게 정의한 이것도 이 이스티메이터라는 것도 하나의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기대값이 있고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근데 그 이 이스티메이터의 기대값은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f의 기대값과 동일한 거고, 이 이스티메이터의 베리에이션은 우리가 그냥 f를 직접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기대값 이벌레이션 해서 나오는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베리에이션보다 n분의 1만큼 작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샘플링을 n번 해가지고 걔네들이 평균을 취하는 거니까 그만큼 분산이 줄어들 거란 얘기를 이렇게 좀 더 이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그 증명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actually 예, 그 이런 이스티메이터의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그러니까 n을 이제 크게 시키면은 당연히 분산이 점점 당연히 줄어들 거고, 그러면은 이제 EF와 거의 EF에 정말 가까운 값이 나오겠지. 아무리 재수가 안 좋아도 EF가 나오겠지. 라는 것을 이제 어, 생각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논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재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n이 커지면은 무조건 EF로 극한이 EF로 정확하게 나온다는 게 증명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뭐 그 증명을 저희가 하진 않겠지만 확률론에서 되게 유명한 정리가 있어요. The Law of Large Number, 큰 수의 법칙. 예,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하면은 그거에 이제 따름 정리, 컨시퀀스, 예,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예,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얘로 수렴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운이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n을 무한히 증가시키면은 결과적으로 그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음, 자, 우리가 저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다 했어요. 사실 별 이론이 없었죠. 예. 너무 쉬운 내용,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론을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위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여기 이제 예제가 있는데, 어,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 한번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